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만한 주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죠. 그렇죠. 그냥 테슬라가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주장과 아니다. 야, 자율주행 말만 그렇지 그 되겠냐? 화성 가는 게 쉽지? 차라리 화성 가는 건 쉬워. 그런데 네. 자율주행은 안 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은 뭐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봤고 나도 뭐 훈수 좀 둔다. 축구 너 그거밖에 못하니? 그런 기분이긴 한데. 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할 말은 있는.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오늘 모실 오토노머스 A to Z의 한지영 대표님은 직접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시는 분이고 이미 개발하신 분이에요. 네. 실제로 이 대표님이 만드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제일 그래도 현실성 있게 들려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자율주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쭤보죠. 하여튼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 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마이크 스피커 하나도 제대로 매번 안 되는데 자율주행, 무슨 자율주행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오토노머스 A to Z의 한지영 대표님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한지영이다. 그렇지. 한국에 태어났으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일론 머스크가 되셨을 거예요. 엄청 안 좋은 댓글들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 대표님은 현대차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그래서 대학으로 가셨다가 그러다 창업을 했다. 네네네. 맞습니다. 창업을 엊그제 한 게 아니라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지금 그 회사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오토노머스 A to Z.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A to Z, 자율주행의 A부터 Z까지 다 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반 차를 사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뭐 센서를 장착해서 그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사람의 두뇌처럼 인지 판단 제어 명령을 거쳐서 최종 차의 핸들을 돌리고 악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차가 자율주행이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개조부터 소프트웨어 실제로 차를 현재 실도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고객들한테 요금까지 받으면서 하고 있는 실증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세종시,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요. 실증 사업은 테스트는 지금 전국의 10여 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는 한 20여 대 이상, 총 25대를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실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돈 받고 하기도 해요? 네네네, 돈 받고. 어디서요? 지금 세종시에서 하고 있고, 세종시는 지금 진행하다 잠깐 홀딩하고 있고, 지금 대구시 다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탑승. 자율주행차 와라. 그럼 옵니까? 이렇게 해서? 네, 그런 형태입니다. 와서 그러면 왔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진 않고요. 지금은 세이프티 드라이브라고 해서 운전석에 일단은 이제 안전 운전자가 이제 타고 있는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타고는 있고 법규가 사람이 있어서 운전을 비상시에는 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세이프티 드라이브가 다 타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이러고 탄다. 이렇게 하고 타죠. 졸기도 졸고 이렇습니까? 졸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테슬라처럼 모델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차를 파는 건 아닌데 기존 차량을 갖고 와서 자율주행처럼 개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는지를 먼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 저희가 결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담을 차량까지 같이 이제 만들어서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 지금 개발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네. 뭐 네. 이런데 파는 게 목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DM에 팔거나 뭐 그렇게 하는 모델도 있고 네. 저희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런 완성차 업체 파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직접 차량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오, 테슬라가 되시겠다고요?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오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만들 차는 그런 승용차가 아니고요. 이제 저속형 셔틀버스 같은 무인 배송차 제가 이따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운전석이 없는 도심에서 다니는 저속형 예. 셔틀버스 같은 정해진 구간을 네, 정해진 왔다 구간을 갔다 다니고 할수 네. 있는. 네. 운전석도 어차피 없어서 없고. 차가 탈 수도 탈래야 탈 네네네.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개인한테 파는 차가 아니고요. 예. 특수 목적차라고 하죠. PBV라고 하는 특수 목적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좀 느린 속도로 느린 다니는. 속도로. 네. 왜 그거 꿈이 그렇게 소박하세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현대차처럼 그런 완성차가 가진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네. 뭐 현실적으로 전기차 베이스로 저속차로 가버리면은 차를 제조하기에 있어서 좀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중소기업이 스타트업이 접근하기가 쉬운 네. 틀이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죠. 네. 제일 뭐부터 저희가 좀 잘 알면 됩니까? 일단 뭐 자율주행의 단계 많은 분들께서 자율주행하면 1, 2, 3, 4, 5단계. 네 그렇게 있는데 네. 이게 뭐 테슬라 자율주행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료 화면 제가 준비한 거 잠깐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이 되게 활용되고 있는 그 자료인데요. 뭐 1, 2, 3, 4, 5단계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은 네. 3단계 이상을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하고요. 현재 이제 테슬라는 이제 레벨 2죠. 되게 고도화된 레벨 2. 레벨 2와 3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2는 앉아도 있고 머리도 써야 되는 써야 거예요. 되고 그렇죠. 머리가 눈도 뜨고 있어야 되고 눈도 뜨고 있어야 되고. 손과 발만 자유로운 거. 예. 두 개가 자유로우니까 레벨 2 쉽게. 예. 레벨 3는 손, 발 플러스 아. 눈도 자유로운 거. 스마트폰 하고 있네. 저 사진을 잘 보고 있죠. 보니까. 네네네. 근데 뇌는 뜨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율주행 가다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졌다라든지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라든지 뭔가 불특정 상황이 왔으면 예. 경고음을 주죠. 삐삐 하면 삐삐 바로 하면 멈추고 네. 바로 멈췄다. 그렇죠. 네. 그럼 때문에 앉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거네요. 앉아 있고 뇌는 떠 있어야 되는 거죠. 잠은 안 되고. 자면 안 되고. 그래서 자도 되는 게 4단계. 여기 보면 이제 뇌도 꺼져 있습니다. 앉아는 있는데 자도 네. 자도 되는 거. 네네. 뇌를 비워도 되는 거. 실질적으로 레벨 4만 돼도 특정 그 ODD 영역, 작동 영역 내에서는 사실 이제 없어도 되는 수준이까지 되겠죠. 예. 꼭 운전석에 안 앉아 있어도 네, 되는 된다. 거죠, 저건. 네, 맞습니다. 뒷자리에 그래서- 앉아도 되고. 네네. 그래서 4단계와 5단계 차이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때부터 5단계는 5단계는 운전석이 없는 거네, 아예. 네, 그러니까 아무데 다 됩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산길이든 네, 뭐 어떤 시골길이든 다 되는 게 그러니까 제한 영역이 없이 모든 그럼 다 누워 되는 있을 거잖아요. 수 있는 거. 운전석에서 그 누워 있는 건 몇 단계예요? 그 4단계부터 됩니다. 4단계. 4단계. 네네네. 운전석은 있는데 4단계는 운전석이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데. 네네네. 뒷좌석에서 자도 되니까. 뒷좌석에 자도 되니까. 네. 운전석 띄어내라. 근데 그러면 대신 되는 거죠. 4단계, 5단계 차이는 4단계는 작동 가능한 영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만 된다. 아니면 날씨가 맑은 날 뭐 이렇게 밤에는 안 된다. 어쨌든 운전석은 있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운전석은 4단계에는 4단계는 있어야 돼도 없어도 되죠. 없어야 된다고? 네. 4단계는 자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 자고 있는 놈 운전석에 있어봐야 무슨 도움이 돼요. 띄어내도 되지. 네. 대신 이제 자도 되고. 그런 계산이 조금 없어도 더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넣고 빼고 이럴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4단계는 있긴 있어야 되네. 근데 어떻게 누워도 된다는 거지. 네, 작동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은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작동 영역 외 지역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뭐 리모컨으로 하든 운전석을 하든 알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의 어려운 점이 뭔가요? 네, 자율주행의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냥 일반 우리가 사용자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나면 안 되고 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 네. 완벽해야 되는데 그 완벽을 어디까지 완벽하게 갈 것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에서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데 싱크홀이 생겨버렸어요. 생겼어요. 네. 예. 그거를 차가 어떻게 안전하게 회피해 나갈 것이냐. 음.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역주행해서 오는 차가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차가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기술자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죠.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블랙박스 TV 사고 나는 그 영상들 혹시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 도로에서. 맞아요. 사람이 운전해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급정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끼어들기도 하고, 뭐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앞에서 갑자기 뭐 돌덩이가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케이스를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해도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뭐 책임 소재부터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팔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 그 모든 케이스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이 타고 하는 수준까지는 됩니까? 즉 사람이라도 이 정도는 못 피해라는 걸 못 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야 사람이라면 피했지 이 자율주행차는 얘는 못 피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사람은 피하는데 자율차는 못 피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까? 아직도 많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지 영역이 그러니까 센서의 인지 범위가 사람만큼은 안 되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아직 센서 그 개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 눈만큼 그렇게 뭐 300m, 400m, 500m 넘게까지 정확하게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대표님이 개발하시는 건 그런 앞에 센서를 뭐 레이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라이다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기술의 방향이 다양하던데 그렇죠. 어느 쪽이시고 어느 쪽이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다 쓰는 이제 라이다 쉽게 말해서 라이다파라고 하는데 라이다 인형이고 또 일부는 이제 테슬라 라인이라고 해서 카메라 위주로 이제 가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센서를 다 써서 융합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너무 이거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여서 뭐 제가 이게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제 세 가지 센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센서를 다 쓰면 좋은 점이 뭡니까? 하나라도 걸려들면 네 맞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제가 주변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센서가 가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다 이거. 이거 알아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알아두면 자율주행차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많이 쓰시죠. 근데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밤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밤에 잘 안 보이죠. 야간 운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레이더는 이제 밤에 잘 보입니다. 야간에 상관없이 잘 되는 거죠. 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이다의 약점은 뭐예요? 라이다의 약점은 이제 거리가 조금 짧죠. 머리가 그리고 짧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가 잘 안 됩니다. 앞에 사물인 건 알겠는데 이게 마네킹인지 사람인지 이 분류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치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물이면 사실 치고 가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사람이면 내가 좀 다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떻게든 꺾을 수 있는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라이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물을 분류해내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더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거리라든지 뭐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거는 카메라나 라이다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개 안 보이면 안개 상황을 인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카메라와 라이다예요. 라이다는 뭘로 하는 게 라이다입니까? 그러니까 빛의 성질을 가진 굉장히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레이더는 어떻게 보면 AM, 라이다는 FM. 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FM은 되게 뭐 정확하지만 멀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라이다가 라이다는 알겠어요. 근데 레이더는 부정확하지만 라이다만큼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멀리 간다.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레이더는. 그래서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레이다가 먼저 감지하죠. 그래서 대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개 같은 안개 상황은 라이다도 인지하기 쉽지 않고 카메라도 쉽지 않지만 레이더는 그나마 인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센서별로 어쩔 수 없이 이 센서가 가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얘가 부족할 때는 얘가 보완하고 얘가 부족할 때는 얘가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하나 얻어 걸려라 이제 보니까 카메라와 라이다는 굉장히 반대되는 특성이 있네요. 들어간 부분이 많이 나왔고 저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이 있는 거고 레이더는 조금 그 중간쯤 있는 거고 그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잘하는 거는 이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든 이제
카메라로 메꿔 나가는 그 능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 정도 수준까지 메꿔 나갈 건지는 이제 의문인 사항이고.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셋 다 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셋 다 쓴다. 안전하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 기술의 사실 저는 그렇지. 차이인데 이게 사실 시장이 다른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카메라 위주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예. 이거는 B2C 시장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들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네. 내가 승용차를 몰고 갑니다. 테슬라 차 옵션으로 1,000만 원 주면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이 되지만 내가 한두 번은 개입을 해야 돼요. 서울 도심 빠져나갈 때라든지 고속도로에서 한두 번 정도만 예. 잡으면 예. 한 번도 안 잡고 갈 수 있어. 예. 옵션가 1,000만 원이에요. 예. 뭐 1,000만 원 정도면 내가 자주 타니까 그 정도는 오케이. 한두 번만 잡으면 돼. 예. 근데 이거를 1억을 주고 사세요 하면 이제 안 사죠.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말지. 예. 되게 그래서 라이다를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라이다를 쓰는 진영은 완전 무인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한 번도 안 잡아도 돼. 그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카메라만 쓸 때는 한두 번 잡아야 돼 이 상황을 안 잡으면 사고가 나죠. 예. 그렇죠. 한 번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케이스고 예. 네. 라이다를 쓰면 이거는 B2C 시장보다는 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무인 트럭 그렇죠. 같은 완전 거. 무인 트럭으로 가버리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잠깐이라도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어차피 인건비 드려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잡더라도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는 얼마나 거니까. 더 비쌉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옵션가가 1억입니다 예. 라고 해도 1년이면 인건비가 뽑히는 가격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는 라이다 비싸다고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예. 라이다 하나 뭐 1, 2천만 원짜리 쓰고 예. 실제로는 1, 2천만 원 안 하지만 쓰고 뭐 옵션가를 1억 1억 5천 받으면 되는 거죠. 대신 완전 무인.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면 카메라에 부족한 면을 메워주는 특성이 있는데 네네네. 그만큼 비싸니까 그렇죠. 네. 싸게 하려면 빼는 거고 네네. 성능을 높이려면 그냥 비싸도 갖다 네. 붙이는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B2C 시장과 예. 이런 완전 무인 형태의 어떤 특수 목적 시장 네.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시장의 다른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차라리 더 쉬운 근데 거죠. 그 두 개 하고 멀리까지도 봐야 되는 게 레이더도 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무인을 왕류 추구하는 무인. 거는 네. 센스 다 최대한 다 달아야 되죠. 사고 나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보디가드, 태권도, 가라데 네. 다 하서. 무에타이 중에 누구 붙여드릴까요? 그러면 셋 다 붙여 그래. 어떤 적이 나타날지 몰라. 그렇죠. 그런 컨셉이군요. 비싸죠, 그럼.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은 다 붙이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다 비싸겠습니다. 그럼 진짜. 저희도 그래서 일반 B2C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저희도 이제 특수 목적 차량, 상업용 차량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무인 배송차. 배송차. 네, 배송차인데 무인 네. 배송이에요. 네. 네, 그리고 셔틀버스.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에 뭐 일자리 이런 문제까지 연계시키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네. 사실 요즘에는 혹시 서울 시내 이제 버스 타고 가시면 뒤에 버스 기사님 구합니다라고 예. 붙어 있어요. 네, 예. 네. 굉장히 이제 버스 기사님 구하기가 구하기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예.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아니면 되게 오지나 험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을 그런 곳에서 대체해 주는 영역. 그게 정해진 구역을 가는 게 훨씬 쉽겠죠? 쉽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것도 네. 뻔하니까. 네, 그냥 정해진 지역 그래서 제한된 지역 정해진 루트 내에서 완전 네. 무인으로 다니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사실 예. 이게 우리가 목적지 찍으면 아무데나 다 가는 그런 기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어렵고 레벨 5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사람 조금 같아야 어렵고.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대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만간 뭐 5년 10년 내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걸 고민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거는 거죠. 예.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저속으로 달리고 정해진 루트만 가고 날씨는 어느 정도 뭐 너무 악조건 하고. 아닌 상황에서는만 하고 너무 폭우나 폭설 때는 안 하고 이런 현재 기술로 구현 가능한 정도까지 범위를 치고 그 범위 내에서 상업화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거죠. 역으로. 그 말씀하신 저속이라는 건 네네네. 얼마나 저속이어야 좀 지금 개발이 편합니까? 저희 회사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네. 50km 이하. 50km 이하. 네네, 최고속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서울 도심 최고 속도가 5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철 같은 거, 지상 전철 같은 거 다니는 네네네, 정도다. 그렇죠. 네.
실제로 도심 평균 속도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서울 시내에 다니는 뭐 물류차라든지 뭐 셔틀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만드신 것 중에는 그렇게 해서 네. 상업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네, 이런 차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어디서 만든 차예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나브야라는 회사가 만든 차량이고요. 실제로 예. 우리나라에도 이 차량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관광지 내 셔틀버스 주차장과 관광지를 잇는 한 네. 1km, 2km 영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는 누로라는 이제 회사가 만든 차량인데 무인 배송차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운 내에서 다니는 무인 뭐 배송차죠. 간단한 야채라든지 뭐 네. 의약품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피자는 동네 시키면 1, 2km 내에 있는 영역에 시키잖아요. 네. 피자를 뭐 20km 떨어진 데 시키지는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렇죠. 네. 이 영역은 지도도 잘 그렇죠. 익숙하고. 네네네. 저거는 가격은 얼마에 만들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국내 도입 차량만 도입을 하면은 뭐 한 2, 3억 정도. 2, 3억. 네. 예. 이거는 지금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파는 그죠 몇억 단위죠. 근데 개인한테 파는 건 아니고. 10년 탄다고 생각하면 네. 기사 인건비가 빠지니까. 네네네. 그렇죠. 자율차 할 만하다. 네네네.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나요? 아직도 뭐 다니는 게 워낙 없어서. 그렇죠. 아직까지 민간 시장은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열리지 않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각국 정부가 시범 사업, 실증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자율주행 차가 저기 앞에 다닌다. 네. 타시겠어요? 뭐 일부 호기심에 의해서 타실 수 있으시지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예. 친구 태워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기심은 충족하고 싶고 네. 불안감은 또 해소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친구를 태우고 싶어요. 탈까 말까 고민했는데 마치 어제 사고가 났대 저기서. 예. 그 소리 들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하면서 대신 세이프티 드라이브가 탄 상태에서 실증 사업을 하면서 안전하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작동된다 이런 걸 알려주고 기술적으로도 검증을 하고 해보고 네 그러면서 필요한 뭐 법이나 제도도 만들어 나가고 보험 제도도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술과 동시에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예. 이제 상업화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좀 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 우리가 네. 이제 대중화라고 하죠. 상용화가 아니라 대중화가 되기까지에는 네.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지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24년부터 이런 셔틀버스 개념은 이제 조금씩 도입을 하겠다. 예. 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몇 억이라도 기사님 월급이 빠지니까. 기사님 월급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기술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셔틀버스를 운전기사분이 하나 자율주행으로 하나 그게 뭐 인건비 빠지는 정도지. 네네네. 그게 뭐 이렇게 사회를 바꾸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인건비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지난번에 3프로 그 권 프로님께서 한 거 보면 이제 이게 택시 요금 비유해서 1km당 뭐 사람이 운전하면 얼마인데 무인이 되면 얼마가 돼서 이게 경제적 가치로 뭐 몇천 조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경제적 가치가 이제 1번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보는 게 사람이 가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갈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시골에 보면은 바람 버스라고 있습니다. 바람만 싣고 다니는 버스들이 있어요. 사람 없이. 나는 암 생기는 버스는 안 좋아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의 안 타지만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이라도 실어 나르게 다니는 이제 그런 노선들이 있는데 버스 회사는 적자 노선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복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은 해야 되죠. 그런 수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업은 적자니까 이 적자를
뭐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는 형태가 운영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적자폭이 엄청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인건비 생각하면 사서 탈 만한 수준의 가격대까지도 성능은 내려온 것 같다 이 말인데요. 아까 정해진 루트로 가면 오히려 기술이 좀 더 구현하기 쉽습니다라는 말씀이 그게 왜 그런지가 궁금한데 즉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 이런 거는 정해진 루트에서 오나 그냥 갑자기 닥치나 똑같은 위험일 텐데 왜 정해진 루트로 다니는 건 좀 더 쉽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루트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정해진 루트에 차 외에 다른 인프라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만 다닌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니는 길에 차가 볼 수 없는 영역, 차는 어쩔 수 없이 센서를 써야 되는데 센서는 빛의 지층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잘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고 이런 영역을 차가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 CCTV라든지 인프라에 장착된 센서로 주변을 본 다음에 돌발 예측 상황을 미리 차에다가 전달해주는 형태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자료를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차량의 자율주행 차에서 쓰는 그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인프라에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있는 그 센서가 아니고요. 신호등에 쉽게 말해서 장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호등에 장착된 이 센서가 신호 위반한 차 지금 그렇죠. 검색을 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차 지금 신호 위반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 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넌다. 이런 정보를 여기 멀리 있는 차한테 미리 주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있는 차는 사실 여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각지대니까. 그렇죠. 이런 걸 미리 정보를 주면 자율주행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 신호 위반 가는 거죠. 미리 내가 센서로는 볼 수 없지만 인프라를 통해서 그 정보를 미리 받아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신호등 건널 때 삐리삐리삐리 해주도 해주고 그런 게 있으면 시각장애인들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시각장애는 지팡이만 갖고 갈 수 있는데 지팡이가 닿지 않는 영역이라든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미리 안 보이는 것까지 정보를 받으면 훤히 지도를 다 보고 가듯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정된 경로는 정밀 지도를 미리 구축해 둘 수가 있고. 그렇지. 그러네요. 나도 수영을 하나도 못하지만 내가 가야 될 곳 사이사이에 부표를 쭉 해주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주면 저도 그 줄 잡고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설정이에요. 그거는 나도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저거는 할만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은 거군요.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정해진 데만 가면. 그 녀석 자율주행 하나 시키려고 온 사회가 아주 거기에 매달려서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수익성이 안 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줄어드는 인간이라든지 인간의 수라든지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동 수단을 찾다 보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필요한 그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예를 들면 모든 차, 모든 도로, 모든 지역에 다 되면 이제 아주 자유롭게 훨씬 자율주행이 잘 되는 거고 지금 충분히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만 인프라를 깔아보면 지금의 기술로도 좀 할만한 수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 한번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봐주시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이제 설립돼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요 도로에 자율주행을 위한 뭐 정밀 지도라든지 저런 인프라를 다 깔겠다라고 지금 뭐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인프라 중에 제일 돈 많이 들고 만들기 힘든 거가 뭡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센서류를 도로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통신을 그 정보를 결국엔 통신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눈 감고 다니면 25m 전방에 강아지 온다 강아지 그렇지 계속 유출하는 거죠. 그렇죠. 5G면 충분해요. 그렇죠. 지금 뭐 5G냐 뭐 웨이브냐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통신 속도는 사실 현존하는 기술로 써도 그렇게 뭐 왜냐면 이게 통신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눈앞에 있는 정보를 주려면 빨리 와야 되지만 꽤 멀리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통신 딜레이는 어느 정도 좀 있어도 지금 수준이면 지금 수준이면 뭐 가격의 문제군요. 그럼 여전히. 그리고 JHY님의 질문이 제 질문과 같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패널 손님 나오시면 이렇게 타박하고 이렇게 그러냐 싶지만
솔직한 질문 드리면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자율주행입니까? 진짜 너무한다. 아니 한강 남과 북 사이에 이렇게 밧줄 하나 해놓고 부표도 해놓고 네.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이게 수영이냐고요 이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네. 그걸 안 건너가면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라도 잡고 가야 내가 건너면서 네. 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그 필요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수요가 있다. 그렇죠. 수요가 있는 네네네. 시장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자꾸 미래에 대한 전망은 틀리기로 유명한데 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서 저 테슬라 주가가 설명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게 테슬라가 훌륭한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더라도 예.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곳곳에 그 차를 도와주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차들이 된다. 그렇죠. 많은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다니려면 그 다니는 게 목표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맞지.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걸 만들어 놔야지. 신호등 없이 니들이 알아서 눈치껏 다녀. 우리 왜 나라 돈으로 신호등을 만들어 놓니?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처럼 만들어 줄 거라고요. 네네네. 그래야 굳이 기술로 극복하지 않아도 되죠. 네네. 그런데 그런 사회 인프라를 나라 돈으로 만들려면 그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혼자 독점해서는 안 돼요. 야, 너 이거 공개해. 그래서 현대차도 만들 수 있고 너도 만들 수 있게 하면 우리도 사회 인프라 만들어 줄게. 아니면 뭐 니들은 알아서 하든가. 근데 하여튼 사고 하나 나면 너희들 죽음이야. 이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설득력 나빠. 그러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격차를 예. 돈으로 바꾸는 게 이 인간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답변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세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하면 네. 근 대표님 그래도 차라리 지금 수준일 때 말씀하시는 게 편하죠. 지금부터 점점 더 거물이 되시면 말씀하시기 더 불편합니다. 네. 사실 뭐 테슬라를 떠나서 지금 이제 이런 말 있죠. 지금 당장 뭐 올해 말까지 뭐 완전 자율주행을 양산하겠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프라라든지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가요? 완전 레벨 4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낸들 사실 일반 고객한테 매출로서 기업의 매출로서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이유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지원, 법, 제도, 보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거 가격으로 매길 것이고 회사한테 이 돈을 인프라를 깔았으면 결국은 회수는 해야 되니까 각 기업한테 어떻게 이걸 뭐 회수를 시킬 것인지 받을 것인지 비용을 내게 할 것인지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1, 2년 내에 뭐 레벨 4 자율주행차가 뭐 상용화 될 거다, 대중화 될 거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정부가 결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우리나라 정부만도 아니고 이제 유엔 산하기관에서 자동차 전체 이제 글로벌 법규를 만드는데 WBC 그러나 그게 만들어지겠죠. 마차만 다니던 시절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으면 그때만 해도 뭐 스피드건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없었을 텐데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은 기술이 과연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 하나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또 하나 궁금한 거 예전에도 2%가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와 관련돼서 그런 궁금함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뭐 굉장히 잘 발달된 자율주행 기술을 했어요. 지금 이제 대표님도 그 기술을 하는데 전기차로 다 되고 어떤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냥 무료 소프트웨어 혹은 뭐 소프트웨어만 팔듯이 그냥 현대차에도 이 소프트웨어 넣고 뭐 이 차에도 이거 넣고 뭐 구글 우리 스마트폰에 구글 이제 안드로이드 다 깔듯이 그냥 너는 우리 거 써 이렇게 하면 다 비슷해지는 거 혹시 아닐까? 뭐 그런 예측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런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내가 잘 만들어서 차에다가 다 그냥 요거 그냥 팔면 된다. 근데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보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결국 자율주행 차의 센서 구성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성이라든지 하드웨어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5개가 있어야 되고 라이다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차들이 이 센서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차마다 하드웨어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차가 만들어져야 그게 딱 맞는 거지. 예,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저기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 테슬라를 못 이기겠네.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테슬라가 대단한 게 예. 센서도 직접 자기들이 다 하고 예. 제어기도 자기들이 다 만들고 반도체도 자기들이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다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테슬라를 되게 높게 보는 게 기술력 개발도 굉장히 좋지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하드웨어를 다 직접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직접 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결론이 결국 나옵니다. 이거 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요즘에 SDB라고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소프트웨어에 맞춘 역으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차가 나온다 이런 이론인데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결론에 또 다다르죠. 아니면 이게 되려면 소프트웨어가 서로 쉐어할 수 있게 되려면 하드웨어가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도 보면 안드로이드 쓰는 핸드폰은 그 주요 칩이나 사양이 다 공룡화되어 있어요. 뜯어보면 주요 부품들은.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가 애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계열로 이렇게 재편될 수도 있을 거는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수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계열과 맞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계열과 구글 자율주행 계열. 실제로 자동차 업계들은 요즘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전 회사에 있을 때는 자동차 회사 몇 군데가 모여서 공통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컨소가 구성돼서 무슨 뭐 A 프로젝트 이런 게 진행했었습니다. 레벨 3까지. 네. 즉 안전이 있어야 되고 좀 잠깐 딴짓해도 되는 수준. 뭐 그러나 이제 수시로 긴장은 해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거고 매우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거에서 근데 레벨 4를 넘어가지 못하면 즉 사람이 누워서 자든가 사람이 없어도 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좀 편리한 승용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테슬라의 이 시가총액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정말 레벨 4의 무인 그 기술을 구현할 거냐 구현해도 사회적으로 안 받아들일 거다라는 니프로의 이상한 얘기는 재워두더라도 4를 만들어낼 수 있냐 기술적으로 그게 돼야 무인으로 돌아다니고 무인으로 돌아다녀야 그 택시로 돈 벌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술자로서? 굉장히 또 기술자로의 답변가 고민인데 보통 답변은 그냥 안 기자한테 물어봐도 해요. 그 정도를. 저는 이제 지금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레벨 4 기술은 이 자료 한 번만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레벨 4 기술은 이 차가 고장 나거나 뭐가 하나가 비작동을 해도 차가 알아서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벨 4는 레벨 4는 그럼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지금 양산차들도 브레이크가 말 안 되고 핸들 잠긴 현상이 발달한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레벨 4는 차가 알아서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 이중화, 리던던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핸들 조향 장치 이중화 그리고 센서도 이중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 날아와가지고 센서 하나를 탁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파편에 튀어서 그럴 경우 대비해서 모든 게 이제 리던던시라고 해서 이중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예비가 있어야 돼요. 예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테슬라 차는 그게 구성이 안 돼 있죠. 예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보면 다 이제 리던던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게 비행기죠. 하늘을 날다가 뭐 하나 부서졌다고 툭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초기 설계부터 차 설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 설계가 굉장히 이제 완전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주선과 비행기로 구분을 하는데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날아도 우주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층권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층권 근처까지는 가도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지. 그렇죠. 처음부터 추진 체계니까 비행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데 레벨 3를 좀 더 정교하게 하면 레벨 4 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거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네. 저는 제 기술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없으시겠습니다, 대표.
말 조심해.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테슬라 주주를 그렇구나. 야, 그거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네. 훌륭한 회사 맞아요. 훌륭한 주식이냐가 문제지. 알겠습니다. 누가 이걸 꼭 물어봐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자율주행 전문가가 나오신다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됐어요. 잘 피해요. 그래도 의사결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꽉 막힌 도로에서 양쪽에서 자율주행차가 왔어요. 그럼 사람은 야 이렇게 막 서로 눈싸움을 하다가 한 명이 양보해서 슬금슬금 뒤로 가서 비켜주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거를 뭐 AI로 할 거냐, 룰 베이스로 갈 거냐 되게 논란이 많고 그 비슷한 게 이제 티롤리 딜레마라고 내가 우회전을 하면 한 명을 치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직진을 하면은 뭐 이렇게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제도화가 돼야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외길에서 만났을 때 이면도로에서 만났을 때 뭐 둘 다 오른쪽으로 좀 피해서 가게 한다라든지 룰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룰을 정하면 되는 문제. 정하면 되는 문제네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신 정해야 될 룰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 직진으로 하면 할머니가 치고 오른쪽으로 하면 그럼 뭐 한 10명 죽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지금은 돌발 상황만 없다면 자율주행도 가능한 상황이죠. 그 돌발 상황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 회사도 지금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뭐 22만 킬로 이상 자율주행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차가 가다가 그냥 차선 바꾸고 급정거하고 이런 거 정도는 다 예상 안에 있는데 그렇죠. 멧돼지가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것만 문제다. 그러면 모든 자동차가 다 이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돌발 상황이라는 것도 참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이 타야 돌발 상황을 만들지.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도시에서는 아예 그냥 자율주행 차만 다니는 도로, 전용 도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하나를 여기 도시는 자율주행 차만 다닐 수 있어. 컨셉 그렇게 잡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차가 동시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도 요즘에 보면 위에는 차가 못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도시 자체를 처음 설계할 때 이 도시는 자율주행 차만 다닐 수 있어. 일반 차들은 이제 외곽에 세워두고. 그럼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대중화되면 훨씬 안전해진다는 전제는 맞습니까? 저는 100% 맞다고 보고요. 원래 자율주행차 기술이 편의나든지 경제성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안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더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 사람이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기술부터 시작된 게 자율주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근간은 안전이죠, 안전. 근간이 안전이다 오히려. 편리함 아니고 난 누워서 가도 된다 이거 아니고. 사고율은 더 적대요. 사실은 사고율이 적어지니까 안 시킨 짓 하고 혼자 창의력 발휘하면서 운전하는 게 인간이라 그렇죠. 다 자율주행차 정해진 정답대로만 하면 그러면 사고가 훨씬 덜 날 텐데 그래서 자율주행이 허용되려면 그 역시 모든 차가 자율주행 센서를 쉽고 저렴하게 달 수 있도록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걸 정부가 억셉트하면 될 거다. 그런데 그거 한 대당 2천만 원씩 테슬라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해킹에 대한 위험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런 맞습니다. 건 괜찮습니까? 실제로 뭐 지금 뭐 양산 중인 차도 해킹해서 일부러 뭐 이렇게 오작동 되게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하던데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기준과 규범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당장 차를 만들어도 법이나 제도가 없다라는 게 그런 법규 제도, 그 통신 보안에 대한 해킹 방지 시스템, 보안 인증 시스템이 다 사실은 기준화가 되고 그걸 다 차에 장착해야지만이 사실 안전한 차입니다라고 인증서 찍고 판매가 가능한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금융거래를 해도 항상 보면 뭐 인증서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차에도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대표님 이거 지금 대표님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항상 거론되고 또 중국도 많이 거론이 돼요. 근데 테슬라 중국을 못 이길 거다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는 케이스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함이 낮아서 막 할 수 있고 테슬라도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다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되는 거다. 네네네. 그걸 어떻게 이기냐? 거기는 샘플이 계속 많고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용으로만 돌아다니는 샘플인데 이걸 과연 이길 수 있는 거냐? 현대차에게도 많이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저도 사실 뭐 테스트를 해보면 무조건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를 많이 취득하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법이 꼭 데이터에 의한 어떤 인공지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연동이라든지 아예 법이나 제도적으로 전용차로가 다니게 한다라든지 스마트 시티와 연동되게 한다라든지 이런 제2, 제3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는 상품성이 꼭 하나에만 의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나보다 저기 앞에 있는 애를 추월하는 방법이 내가 더 열심히 뛰는 것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가 괜찮다고 보는 게 자율주행,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인프라 연동이 돼야 되고 법제도가 빨리 풀어져야 되고 통신 시스템이 연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기술도 융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통신회사, 전자회사 협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우리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테스트해보고 실증해보고 검증해보고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저희가 지금 차를 만들겠다, 차는 모빌리티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가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저희가 뭐 통신사랑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 같이 작은 스타트업이 대기업 통신사와 협업하기가 사실은 해외 나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 대학교 선배가 뭐 통신사 임원이시다. 그럼 선배님 우리 같이 가면 해보시죠. 그래서 시키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그 환경인 거고. 정부라는 변수가 들어가니까 좀 생각을 달리 해볼 만한 구석은 있네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그 로드맵도 제가 이제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그 작업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세 달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저희 기업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어요. 그 로드맵 보면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라든지 저희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이라든지 해서 그 제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드맵 중요한 겁니까? 뭘 해준 게 정부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였습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은 법규적으로 안 되는데 자율주행 차는 못 다니게 되는데 자율주행 차가 내가 운행하다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수동운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더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을 되게끔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테스트 드라이버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하면 테이크오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완전 무인. 그렇죠. 완전 무인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차들이 아마 쭉 늘어서 있을 겁니다. 기사 올 때까지. 그런 거를 제안을 하면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뭐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것은요. 그 어떤 데이터입니까?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카메라로 녹화한 그 데이터입니까? 그런 상황도 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코너 케이스들, 엣지 케이스들, 불특정 상황에 대한 케이스들을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뭐 노멀한 상황은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갑자기 뭔가 튀어나온다라든지 뭐 날씨 같은 굉장히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그 상황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다 넣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맞습니다. 그런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돌아다니는 차의 70-80% 이상인데 우리도 모으려면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뭐 개인정보보호법부터 해서 사실은 뭐 그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리고 시스템도 데이터를 모으면 그 특히 이제 카메라 영상 같은 건 굉장히 고용량이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떤 데이터를 뽑을 것이냐, 차에 뽑으면 어떻게 빼서 서버로 보낼 것이냐. 사실 이런 그래서 지금은 못 모으고 모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을 하려니까 모으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을 필요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모으면 금방 모으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수년간 모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팔로우를 못해 다른 차들은.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차피 그 분야로 못 이긴다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 그걸로는 못 이기는 거지. 네. 못 이깁니까 그걸로는? 그걸로 못 그거는 이기죠. 못 이기겠죠 당연히. 이미 몇 년이 앞서 있는데 내가 빨리 생활하지 말고 예. 자전거를 타든 차를 타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갑작스런 돌발 상황 사진 10만 장이 필요하면 테슬라는 그걸 다 모았겠죠. 예. 지금은 더 많이 모아지겠죠. 왜냐하면 예. 테슬라 차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나 초기에는 10대가 돌아다니면서 모았으니까 1년에 몇 장이나 모았겠어요. 그러나 사진 모으는 건 자율주행차 아니라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포터트럭이나 택시에다가 붙여놔도 그렇게도 하면 됐어요. 모으는 건 금방 모은다. 그러니 테슬라가 5년 전부터 모았다고 해서 우리도 모으는데 5년 걸릴 이유가 없는데 맞습니다. 왜 그게 5년이라고 한다?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그럼?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대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영상의 화질, 종류, 어떤 센서에 어떤 위치에서 취득할 것이냐. 무조건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차에 장착된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뭐 화소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다 다른 거죠. 테슬라가 모으는 것도 그냥 원본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럼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원하는 형태의 파일,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형식, 원하는 형태의 엣지 케이스 이런 것도 추려서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요. 그건 뭐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못 모으는 걸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모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 테슬라도 또 더 모으겠지 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데이터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것만 무조건 아니다. 다 모은다고 무조건 승자가 된다. 그래서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지 우리도 그거 잘 카메라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으면 모으는 건 가능한데 모아온 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계속 이제 집어넣어주면 그 녀석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야 금방 그렇게 모으지만 얘가 학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못 따라가 하는 그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건 이제 둘 다죠. 사실 데이터 모으는 것도 그렇고 데이터를 모은 학습하고 그 학습된 그 학습하는 기술, 알고리즘 AI도 AI 기술 그것도 떨어지고.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월등히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월등히 앞서 있어서 기술적으로 못 따라갈 거라면 애플이고 현대고 지금 왜 도전을 하는 겁니까? 바보같이. 전문가들이 보면 아 이건 못 따라가는 거네 라고 알면 얼른 테슬라에 가서 협상을 하든가 사람이 아니면 테슬라를 안 될 것 같아도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부족하면 다른 기술로 메꾸려고 하는 어느 거죠. 정도만 기술이 있어도 다른 전봇대나 도로에 뭐 다른 센서를 도움을 받아서 하면 얼추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현대차나 애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꼭 인프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도 AI 방법이 있는 거고 카메라 베이스 기술이 있는 거고 뭐 나에다 레이더 기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 방향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AI 없이도 자율주행이 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이제 AI를 다 쓰는 건 엔드 투 엔드 AI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AI는 인지단에서 분류단에서만 일부를 씁니다. 뭔지 봤을 때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냐, 판단 제어는 동물이냐. 룰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엔드 투 엔드 AI를 해버리면 학습되지 않은 뭔가가 탁 나타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중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중간 과정.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인지는 AI를 하지만 판단 제어는 룰 베이스로 가는 거죠.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걸로. 테슬라 역시. 거기서 테슬라 제가 너무 테슬라 기술 다 뭐 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이제 판단 제어 쪽 말씀해주신 그 로드맵도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까? 저는 그렇죠. 뭐 정부에서 의지가 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표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양산차 업체에서 있다 보니까 기술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또 뺄 수가 없고 하드웨어 설계를 하려면 법이 정해지고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그 하드웨어 설계 컨셉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브레이크 이중화가 돼야 돼 라고 하면 처음 설계할 때 브레이크 이중화를 염두에 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설계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양산하려고 보니까 야 니들 브레이크 이중화 해야지 이거 인증 때 다시 개발해 그러면 다시 4년 5년 앞으로 가서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그 설계 컨셉이 정해지는 거고 개발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술이 올려가는 거죠. 제도적인 컨셉을 정한다는 의미군요.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택배 차량 같은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어차피 뻔히 돌아다니니까.
뭐 특정한 도시 안에서만 어떤 인프라들 만들어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도 보면 뭐 셔틀버스 먼저 하고 배송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춰 저희도 정부가 저렇게 하면은 저기에 맞는 인프라나 시설이나 법이나 제도를 갖춰주겠지. 그럼 우리도 먼저 셔틀버스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셔틀 컨셉으로 먼저 개발이 착수가 되는 거죠.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센서도 여기저기 달라면 지자체도 예산 필요하고 할 텐데. 저희는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시범 양산 2025년 그리고 일반 대중 양산이 2027년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에는 대도시에서는 택배차에 기사님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야, 제가 저거 보느라고 채팅을 못 봤는데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네요. 저기 채팅창이 테슬라 파와 반 테슬라 파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게 뭐 투자가 인생에서 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투자 기회는 테슬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꽤 많고요. 또 이 세상 최고의 거품이다. 인버스 테슬라 ETF 나왔으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자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많은 걸 일어났고 일어났으니까 시가총액도 높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양쪽으로 갈라져서 고민을 하시니까 오토노머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이과 기술자한테 배우니까 훨씬 낫죠. 그렇죠. 문과는 참 서러운 세상이죠 요즘. 사회적인 인프라가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상당히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성 있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게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이네요. 오토노머스 A2G의 한지영 대표님. 혹시 뭐 사업하시다가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언제 한번 아니면 저희 자율주행 차에서 한번 이렇게 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토크를 주고 받는 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가 지금 뭐 세종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어서 버스에 써야 되고 뭐 승용차 내에서 그거는 저희 김상훈 기자를 보내서 안전하게 우리 이런 인간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한 많이는 안 되지만 한 2-3명 정도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 통신원을 뽑아요. 통신원? 그래서 한번 오실 수 있는 분을 와서 같이 경험하도록 해주십시다. 2명 정도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자,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저희가 고맙죠? 고맙습니다. 7시 45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이철 박사님이 중국. 또 이젠 중국이 좀 세상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유럽만 맡겨놓으니까 정신없어 지금. 이철 박사님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으러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